네, 오늘 북콘서트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사실은 이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렴풋이 생각했던 주제고, 나도 저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이 살인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흔한 말로 후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의 586하고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서 이것을 굉장히 대칭적으로 이렇게 쓴 책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이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먼저 우리 작가님은 아까도 약간 다른 분이 한번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작가님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기자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하신가요? 네, 네, 작가로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자라고 하면은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꺼내가 좀 부담스러워. 멈칫하게 돼요. 멈칫한 순간. 사실 기자분들 굉장히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그 주말에도 사실은 일반인들하고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근데 이번이 아마 두 번째 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실은 세 번째 아, 책인데 네. 첫 번째 책은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건 그 걸그룹 경제학이라고 사실은 예, 아, 몇몇 분들은 그러니까 제 주변 분들은 아시는데 저 원래 걸그룹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 책을 2017년에 이제 21세기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처음 냈는데 큰 출판사에서 내셨네요. 뭐 그런데 하여튼 네, 그랬습니다. 네. 네, 갑자기 걸그룹 좋아하신다니까 굉장히 이제 유대감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 작가님 오늘 이 책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이제 기자들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회사에서 싫어하진 않으시는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팀원이 아니면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을 내면 저는 지금 문화부에 있는데 정치부장, 뭐 사회부장 이런 분들은 이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뭐 네. 잘 봤어요 이런데 사실 저희 부장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사실 저희 부장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이 책 사진을 못 올렸어요. 아, 그래갖고 한동안. 이거 올리면 이제 제가 출간한 거 아시게 되니까 근데 어제 이제 통화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왜 말 안 했냐 그래서 들켰습니다. 하여튼 뭐 조용히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들켰습니다. 아마 또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기자님은 어떻게 왜 이 책을 쓰실 생각을 했는지 사실은 좀 네, 궁금하거든요. 예. 그 뭐 초반에 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순간인가 저도 그랬고 주변에 이제 페이스북 보면은 뭐 후조선이다 뭐 음. 후기조선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아마 마음속에 다들 비슷한 염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오면서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민주공화정의 모습보다는 뭔가 계급화되고 뭐 음서제가 좀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도저히 이제 오를 수 없는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뭐 소위 말해서 뭐 지방에서 되게 뭐 빈곤한 뭐 비난한 가정에서 자라도 음. 고시 패스 한번 하면 이제 인생 역전 뭐 이런 게 가능해서 뭐 재벌집 뭐 어디 사위로 들어갔다든지 뭐 혹은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남자판 신데렐라 혹은 뭐 여성판 신데렐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신분 상승의 얘기가 제 주변에서도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인데요. 음. 지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듣기 어려워지고 뭔가 계급화가 이렇게 확연하게 이제 고착화되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후조선 아니냐 담론이 나오기 시작해서 처음엔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다가 몇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머리를 딱 스쳐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음. 이거 약간 조선 살인 때랑 비슷한 얘긴데? 라는 싶은 게 그래서 한 두세 번 그게 머릿속을 지나치니까 그러면 그냥 진지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논문을 좀 몇 개 찾아 읽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좀 하나의 서사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음. 이 책 시작해서 쓰신 음. 데까지는 혹시 얼마나 걸리셨는지 생각을 했던 건 2019년이에요. 예, 좀 되셨군요. 네, 네. 2019년에 생각을 했고, 조금씩 모으다가 조국 사태 때 이제, 음. 이거는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정치부에서 이 책을 쓰기라는 좀 되게 좀 어우, 부담스러웠어요. 써야겠다 싶으면서도, 제가 이 책을 내는 순간 이제 뭐 민주당하고는 이제 뭐 취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불가능하죠. 예,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모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2020년 저희 이제 회사 인사를 앞두고 사실 이제 제가 걸그룹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정치부에서 한 2018년부터 제가 3년 연속 이제 문화부를 가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계속 음.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지망이. 그게 좀 인사라는 게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뭐 제 연차가 만약에 정치부를 나가면 저랑 비슷한 연차에 누가 들어와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좀뭐 부속품 끼워 맞추듯이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퍼즐이. 그래서 계속 이제 안 되다가 2020년에 하여튼 그때 탈출하게 됐어요. 탈출하게 음. 돼서 이제 2020년 가갖고 이제 문화부 왔으니까 이거 써야지 생각했는데 돌아가는 이 정황을 보니까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싹 이렇게 뭐 이런 표정으로 압승을 아니 했죠. 망할 것 예, 예. 같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월까지만 해도 그게 뭐 마스크 때문에 뭐 줄 서고 이럴 그죠, 때만 그죠. 해도 그러니까 2020년 아니 19년 12월에 민주당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민주당이 한 석 얻는다고 했어요. 서울 50개석 중에 한 석 얻는다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굳이 이런 책 안 써도 어차피 뭐 586은 다 퇴장하겠구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뭐 무슨 뒷북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가는 사람들한테 막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2020년 2월 말까지만 해도 그래갖고 이제 다시 덮고 다른 책을 계약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좀 가져오셨는데 예, 저 리스타 창국사라고 해서 예, 감사합니다. 저 책이랑 또 번역사한권이랑 뭐 두 책을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음.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하여튼 총선은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다시 써야겠네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이미 저거 두 개를 계약하니까 저거 끝내고 나서 이제 하니까 실제로 이제 이 책 작업에 들어간 건 올해 2월이었고요. 2월 초에 시작해서 한 4월 중반쯤에 마친 것 같아요. 두 달 반, 세 달? 뭐 그 정도 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맞추셨네요. 평소에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는 훈구하고 사림이 사실은 굉장히 훈구를 이제 굉장히 고착화되고 보수 세력, 수구 음. 세력이고 사림이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지방의 어떤 순수한 선비들 요 정도로 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또 많이 그 다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훈구, 사림 이제 이분법을 명확하게 해서 배웠고 훈구는 이제 뭐 공신, 음. 뭐 기득권, 외척, 대토지 소유자, 뭐 서울에 기반을 잡은 그런 대토지 소유자 이런 기득권의 어떤 이미지. 사림은 되게 가난한 구 중소지주의 지방에서 이렇게 해서 뭐 올라온 어떤 개혁 첨구 개혁적인 세력 이런 이분법으로 배웠는데 이제 대학에 와서 좀 공부를 하고 논문들을 읽고 이러 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1970년대 이미 미국의 이제 이 책에도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 분인데 예, 그 갑자기 죄송합니다. 와그너 교수, 예, 예. 하버드대 와그너 교수가 이미 1970년대에 이 논문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람들을 뭐 기묘사림 이 책에도 등장하지만 사림, 기묘사림이라든지 뭐 사림의 첫 번째 뭐 시조라고 불리는 김종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가계를 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음. 뭐 지방에 땅도 많고 대지 주고 뭐 한명회니 신숙준이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인척 관계고 계급적 차이를 전혀 이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그룹이었고 뭐 조광조만 해도 이 책에서 썼습니다만 저 증조부가 조은이 이제 개국 2등 공신이었고 한양 토박이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이분법이 이제 뇌피셜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뇌피셜이라고 이제 와그너 교수가 이걸 몇 차례 이제 논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한국사학계에서는 이거를 그냥 반박도 안 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그냥 없는 논문 취급.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그냥 마치 보지도 못한 것처럼 이제 그 하고 그냥 그 안에서 다시 한국사학계 안에서 기존의 이제 이분법 뭐 조선초를 건국할 때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대립 그리고 뭐 이때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 이런 걸로 그냥 계속 그 한국사학계 내에서 국내 한국사학계 내에서 그런 담론을 지속해 왔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소장파 학자들이 조금씩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강대 계승범 교수라든지 뭐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범 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예전에 이제 와그너 교수의 그런 저작들을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그 기존의 이분법이 과연 뭐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반박 같은 이제 연구서를 내갖고 이제는 정작 학계에서는 이런 이분법 거의 안 써요. 예, 제가 음. 알기로는 이렇게 훈구대 사림 이렇게 나뉘었다 안 쓰고 요즘 내시는 학자분들 책은 다 그 와그너 교수의 그거를 토대로 해서 거의 인정하면서 양자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음. 예. 그 사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성리학. 네, 성리학 조선이 이제 성리학이 기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사림이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그런 바였잖아요. 네. 근데 사림이 생각하는 성리학의 모델은 사실 중국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중국 주나라 때 음. 항상 그
이인화 씨가 쓴 영원한 제국도 그 보면은 그 제목에 영원한 제국이 주나라잖아요. 2000년 전 주나라를 이제 영원한 제국으로 하는.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은 항상 이제 이상향으로 가장 이상향으로 삼는 거는 요순 시대인데 요순 시대는 이제 자기들이 돌아갈 수 없는 너무 판타지라는 걸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순 시대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요순 시대를 대동사회라고 하는데 모두가 이제 어울려서 물건 욕심도 안 내고 뭐 딱히 뭐 권력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고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낙원 같은 시대. 뭐 아주 원시 공산주의라고 하나요? 뭐 이제 그런 식이죠. 근데 아무리 이제 성리학자들이 그 뭐 꿈을 쫓 이상을 쫓는다 해도 이제 대동사회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또 그렇게 가면 또 자기들 재산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도 어쨌든 기득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아까 말한 주나라 때 이제 그걸 이제 소강사회라고 합니다. 소강사회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불가피한 어떤 인간의 어떤 이기심과 권력의 필요성을 이제 인정하는 사회인데 그 주나라는 이제 천자가 있고 천자가 이제 이 땅을 분봉해서 이제 제후가 있고 제후한테 다시 제후들이 이제 분배해서 이제 뭐 대부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수신은 그렇다 치고 제가를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아니고 예. 그 천자가 나눠준 그 봉토 제후가 다시 대부들한테 나눠주면 대부라는 거는 이제 그 지역에 대해 유력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거기서 말한 제가라는 거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서울로 치면 구청 정도 되는 구청장 정도 구역 뭐 아니면 동 몇 개 엮은 거 그러니까 하나의 단순한 가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단계 단계 쪼개 갖고 이렇게 나눠서 어떤 안정을 이루는 건데 그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원했던 사회가 이제 그런 거죠. 국왕 정점에 있고 그걸 이렇게 뭐 제후 같은 것까지 이제 하기 어려우니까 왜냐면 조선 자체가 제후국인데 뭐 그러니까 조선 국왕이 제후라는 존재 아래 그 아래 이제 대부들에게 땅을 나눠줘 갖고 지역은 철저하게 이제 대부들의 어떤 그 사대부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어떤 뭐 뜻에 따라 이제 실제로 통치가 되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뭐 유양소라고 해서 제가 뭐 유양소와 서원을 통해서 사실상 지배했다라고 썼는데 그런 개념인 거죠. 음. 그 저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선의 모습, 성리학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국 초부터의 조선의 모습은 아니고 이 책에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사실은 성종과 그 중종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건국 초의 조선 건국 초기의 모습은 어땠고 또 왜 이렇게 성종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일단 이제 성리학 자체가 이제 남송 시대 뭐 이건 잘 아시겠죠, 뭐죠. 주의가 이제 남송 시대 때 뭐 많이 이제 발전을 시킨 학문 아닙니까? 그래서 원나라 때 이게 수용이 돼갖고 원나라 때 사실상 국학처럼 됐는데 이제 고려 말에 엘리트들이 이제 원나라로 많이 공부를 하러 갔죠, 대도로. 그래서 뭐 정몽준이 뭐 이색인이 다 이제 원나라 공부하러 갔던 엘리트층인데 그 고려 말에 엘리트층들이 이제 원나라에 공부를 하러 가니까 당연히 이제 뭐 성리학을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성리학을 배워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 통치 어떤 이념으로서는 되게 좋은 이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돌아와서 그걸 내걸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역성혁명을 할 때 그 이론을 가져다 쓰면서 이제 고려를 엎었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번역한 중국사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일본인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국共내전 때 모택동도 뭐 공산주의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근데 어떤 민중의 어떤 힘이라는 걸 동원할 어떤 그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걸 위해서라면 뭐 자본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고 뭐도 좋았는데 자본주의 쪽은 이미 장개석 쪽이 이제 독점을 한 상태였고 뭐 출신 기반이든 뭐든 뭐 도저히 따라잡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모택동은 고민하다가 공산주의를 잡았는데 절대 뭐 공산주의를 그건 이제 나중에 모택동이 실제로 그 나라를 이제 다스려간 스타일을 봐도 뭐 어느 정도 이상적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조선을 건국한 성리학자들도 뭐 그 성리학을 끌어써서 이제 그 고려를 이제 없애는 어떤 하나의 도구, 통치 도구나 그런 걸로 이데올로기로 이용하긴 했지만 나라 자체를 정말 성리학의 나라로 뭐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책에도 썼지만 그 성리학적 질서가 그렇게 강요되진 않았거든요. 뭐 그 뭐랄까 그 과부의 재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뭐 조선 초만에도 이제 재산 같은 걸 장자한테 집중시키지 않았고 뭐 조선 그 궁 안에도 이제 소격서라고 해서 이제 도교적인 어떤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장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비성리학적 질서나 어떤 그런 체계도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 그 논쟁을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 대학교 때 논쟁이라기보다 그냥 교수님 일방적으로 그냥 저희를 깬 건데 어, 세종은 조선 사람일까 고려 사람일까 이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은 세종까지가 고려인의 시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념에. 음. 그러니까 뭐 그 증거를 이제 몇 가지를 대셨는데 하나는 뭐 명나라 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다닌 거 음. 그리고 뭐 대마도 같은 데도 이제 원정을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중화 질서에서는 그 제후국이 다른 어떤 이 오랑캐를 그냥 치는 독자적 행동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껄끄러운 일인데 음. 그런 것도 하고 또 한글 창제를 한 것도 그렇고 또 치국이나 뭐 이런 거 발명한 장영실 보면 이제 뭐 장영실이 사실은 중국인인데 노비기도 하고 음. 중국인 출신 노비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 능력에 따라 이제 관직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은 고려의 사고 방식이지 이 조선의 성리학적 사고 방식으로는 좀 쉽지 않은 사고 방식이다. 물론 조선 시대를 되게 이제 세종은 성리학적 나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사상적 뿌리나 철학의 기반은 그 아버지의 태종과 세종까지는 그래도 고려인에 가까웠고 음. 이제 그 이후에 가면 갈수록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이제 짙어지는 거죠. 음. 음. 그 사림은 사실은 조선시대를 통해서 네 차례 사화를 이제 네, 입잖아요. 이제 네,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사화를 통해서 사림이 굉장히 꺾이고 그리고 음, 네 번이나 이제 그런 사화를 겪으면 사실은 사림이 굉장히 소멸되거나 네, 약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네 번의 사화를 겪으면서도 사림은 결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볼 수 네, 있잖아요. 예, 이런 비결이 있을까요? 그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서원이나 뭐 이런 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프트 파워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드는데 그 이제 정치부 저 7년 정도 7, 8년 정도 있었는데 보면서 어 그냥 정권을 잡는 건 정말 그냥 모래성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권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되는 과정을 봐도 저는 뭐 그 탄핵 자체는 탄핵되는 게 뭐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뭐 동정심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데 그 정치적 실패였죠. 그건. 근데 그 박근혜 시대와 이제 문재인 시대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그 정권의 뭐 악재라든지 뭐 혹은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의혹이 생성됐을 때 그 파급력 같은 게 정말 되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말 뭐 되게 크게 이게 사회 담론적으로 되게 막 이렇게 잘 커진다면 번지고. 네, 번지고 그리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뭐 이럴 정도라면은 그 문재인 시대는 생각보다 좀 일찍 소멸되기도 하고 그게 크게 확산되지도 않고 그거는 이제 대중문화라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 시대만 해도 이제 그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서 정부 풍자하는 프로그램들 좀 있었잖아요. 그런 있었죠. 데서 뭐 또 풍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육이랄지 뭐 영화랄지 뭐 등등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이제 또 좌파 우파는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레프트 사이드 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많이 들어간 영화, 연극,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음. 보수 정권은 어, 친일, 친미 그 뭐 앞잡이들, 후예들 그래서 썩어 민중의 고열을 빨아먹은 그래서 없어져야 될 정권 이런 개념이 되게 이제 아주 이제 한 2, 30년간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악재가 생겼을 때 그게 더 빨리 발화가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어떤 적폐청산을 위해 태어난 정부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약간의 실수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국적인 틀에서 봤을 때 뭐 소위 말해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 뭐 이런 거죠. 음. 적폐청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잡고 꼬투리 잡아서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을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그 대중문화나 어떤 그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프트 파워가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듯이 다시 조선 얘기로 들어오면 어 조선도 이제 그 사화를 네 차례 겪긴 했지만 그 처음에 이제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뭐 정몽주라든지 뭐 야은 길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세력들이 또 이후에 사회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꺾인 게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서 서원을 만들고 그리고 뭐 향약 같은 거를 만들고 향약은 조금 뒤긴 하지만 여튼 그런 지방에서 이제 차근차근 소프트 파워부터
지금 그 아까 말한 뭐 개유정난을 한 뭐 세조라든지 이 사화를 일으킨 연산군이라든지 정말 이제 무도하고 성리학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정부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불의한 어떤 왕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이거는 언젠간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 의식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여론화를 이제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개유정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4대 사화까지 쭉 가면 100년 이상이 이제 그런 작업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교체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숙명 같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이 아마 좀 느낄 수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약간 좀 비슷한 얘기지만 저는 헬조선 문제 할 때 약간 이상함을 느꼈던 게 사실은 통계나 데이터로 보면은 청년의 삶이 언제가 더 어려웠는지 혹은 더 나아졌는지 이런 문제를 보면은 뭐 지금이 더 나아지 최소한 더 나아지진 않았다 혹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헬조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고 정부가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 헬조선에 대한 검색어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그렇죠. 언론에서 나오는 빈도들이 이제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래도 뭐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소프트 파워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식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잠깐 했었고요. 그러니까 네. 보수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아니하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뭐라 그럴까 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차피 정치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문화부 예전에 기자할 때인데 2010년이 9년이었나 그때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 햄릿이라는 연극을 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박근영 연출이라는 분이 하신 연극인데 그 연극을 보면은 이제 햄릿을 다루는데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쥐를 잡아라 막 그런 게 나와요. 그 햄릿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바리케이트를 막 설치하고 막 쥐를 잡아라 이러는 거는 사실 뭐 명백히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조롱의 그 풍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는 뭐 좋게 봤어요. 사실은 뭐 예술이라는 게 그런 뭐 거죠. 권력과 풍자와. 정부에 대한 풍자와 뭐 희화화가 뭐 어느 생명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런 걸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바로 청와대에서 1km도 안 떨어진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런 연극이 그것도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극단이라는 데서 열었으니까 이게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세금으로 그런 연극이 했는데 정작 지금은 뭐 대중예술 연극이나 뭐 TV 코미디에서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그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뭐 대중예술이나 문화나 콘텐츠에서 이런 거 보면 되게 막 세게 조지고 뭐 이게 진짜 민주주의 나라냐 이런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교수 사이부터 뭔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막 성명도 내고 뭐 그런데 5.18 특별법도 뭐 역사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황당한 법인데 그런 법이 나와도 그냥 조용히 가만히 계시고 그냥 한참 침묵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내시긴 했는데 좀 그런 차이가 좀 확실히 좀 느껴지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결돼서 이제 이 책에서 이 나오는 말이 그 왜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할까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잘 설명해 주신 게 바로 이제 사림이 이야기하는 군자와 소인 이 얘기를 가지고 이 모든 음. 것이 사실은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사림이 생각하는 군자는 아무래도 본인들이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노론의 이제 정조 시대 때 노론의 이제 핵심 인사였던 김종수 같은 사람은 소인은 뭐 절대 쓰면 안 되고 무조건 재주가 사람은 있어도. 재주가 있어도 쓰면 안 되고 군자당에서만 써야 된다. 이게 군자당은 이제 노론이죠. 그래서 군자당의 인사라면 어느 정도 결함이 있더라도 그냥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군자당에 속한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이상 정치를 구현해야지 소인의 당에 소인의 패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정치를 시켜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어떤 이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이분법이 이 사림 시대에 정말 이제 되게 강력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금 정치 보면은 이제 그런 게 확실히 좀 강하죠. 예. 너는 친일 반민족 예, 세력이고 예, 소인이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타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보면은 뭐 책에도 제가 서문했었지만 되게 놀랐던 게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진짜 이제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들은 뭐 그러니까 한나라당에 있는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에 있는 보좌진들에 대해서도 나는 뭐 쟤랑 보좌진 제 대학 때 친구고 그러긴 한데 야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한나라당 같은 데서 일을 하지? 쟤는 그러면서 자기는 굶어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야
예, 예, 정치가 또 어쨌든 저는 이제 갈등의 조정의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이제 생각하는 어떤 기득권 이익이나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 협상하는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친일파의 후예고 친미에 붙어갖고 빌붙어갖고 재벌, 검찰, 보수 언론이 삼각체제와 이제 연합해갖고 이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사람들인데 저런 무도한 자들과 저런 소인배들과 저런 자들과 어떻게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정말로 전 처음에 정치적인 어떤 액션 정도인가 싶었는데 음. 아닌, 예, 오히려 이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했었던 뭐 소위 말하는 동교동계라든지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586 출신의 이제 그런 운동권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생각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닌 분들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는.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라는 게 생기기가 어렵죠. 예. 음.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되게 정치적 어떤 포지션이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구조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또 하나는 이제 살인과 또 하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일부 세력의 모습 중에서 약간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게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네, 생각할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적통, 계보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살인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계보 작업이에요. 계보 작업. 그러니까 계보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뭐 조선 살인의 특징만은 아니고 중국에서도 음. 이제 남송 시대도 이제 이 누가 적통이냐, 누가 이 바른 유학의 길을 계승 거냐 이거 갖고 정말 치열한 이제 노선 투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음. 이제 주의가 그걸 이제 되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뭐 저 위에 뭐 공자 맹자부터 해갖고 뭐 정호 정의 뭐 쭉 해갖고 이제 자기까지 뭐 이렇게 하는 라인을 만드는데 그 이 라인을 만드는 건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 사실 뭐 중요하죠. 어디서나 뭐 중요할 겁니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이제 조선 사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이 조선은 세계사에서 되게 보기 드물게 지식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일체화가 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지식 권력에서 정통이 된다는 거는 그건 곧 정치 세력에서 정통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문제였는데 이 적통 라인이 처음에는 조선을 만들 때는 조선 세종 시대 때만 해도 뭐, 뭐 고려 시대 뭐 설총인 아니 설총은 신라 설총이니 뭐 고려 쌍기니 뭐 정몽준이 갖고 뭐 얘기는 많았지만 어쨌든 조선은 권근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는 길제라든지 이런 건 뭐 나오지도 않았고 권근은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핵심 인사였는데 정도전은 이제 건국하자마자 왕자의 난으로 이제 죽지 않습니까?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이제 권근이 이어서 조선의 이제 성리학 보급에 상당히 많은 공을 세웁니다. 뭐 학교도 세우고 뭐 집현전 이것도 관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다 권근이 하는데 그래서 뭐 세종 시대라든지 세조 시대라든지 이때는 이 계보를 만들 때 이걸 이제 문묘종사라고 하는데 이 문묘종사를 할 때 여기에 이 권근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종 때 살인들이 나타나면서 살인이 처음에 시작한 게 이 문묘종사에서 권근을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계보를 넣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정도전 권근 등 이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 대신 건국에 반대한 정몽주 그리고 건국에 반대한 길제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뭐 그 밑에 김종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정도전까지. 예, 아니, 아니. 예. 정, 그래서 음. 저 김종직 그 밑에 조광조까지. 김굉필, 정여창, 뭐 조광조로 이어지는 그 계보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뿌리를 건국에 반대한 인사로 이제 삼은 거예요. 그거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자고로 이제 선비는 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실력 뭐 공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참된 선비는 뭐 글 잘 쓰고 뭐 무슨 뭐 이론가로 뭐 명성을 떨치고 뭐 건국의 공적을 세우고 그리고 아니면 뭐 민생 정책을 잘 세워서 뭐 민생을 돕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선비는 이 마음 수양을 똑바로 해서 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뭐 소위 말해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고 뭐 등등 그런 거 저희가 생각한 이제 그런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선비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우리의 이제 이 표준으로 삼아야 될 건 고려 왕을 배신하고 조선을 세운 정도전, 권근 이런 그룹이 아니라
비록 건국은 반대했지만 정몽주가 이제 정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정몽주를 정통으로 세워서 그럼 절의를 기준으로 따져보자. 그럼 정몽주가 있고 역시 조선 건국에 반대한 길재가 있고 길재한테 이제 2차 저차에서 이제 학문이 이어져간 김종직이 있고 김종직한테 배운 뭐 예, 김굉필, 정여창 뭐 이런 라인으로 쭉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라인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식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일체화된 사회에서는 이제 모든 기준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 사회로 오면은 이제 얘기가 좀 이렇게 또 진행됐을지 모르겠는데 예. 재밌습니다. 그 2년 전에 김원봉 서훈 논쟁에서 어떤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원봉의 현충원 서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뭐냐면 그 김원봉을 만약에 현충원에 모실 경우에는 그거는 기준이 명백하게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통 기준이라는 건 건국과 뭐 그 이외의 어떤 부국이 아니라 민족과 항일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된다는 제일 기준은 민족과 항일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면 김원봉은 그냥 사회주의 운동을 한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 가서 되게 고위직에 올랐고 6.25 전쟁에서 뭐 물자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이제 그 책임적인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인사인데 북한에 가서 건국을 반대하고 북한에 가서 요직에 앉고 6.25에 설령 참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쨌든 그 민족 운동을 했고 항일 운동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세금을 주어서 현충원에서 모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왔던 기준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김원봉 뿐이겠습니까? 이제 한 번 바뀌면 중요한데 이 사림대가 그랬어요. 사림대가 처음에는 이제 정몽주 정도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예, 정몽주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정몽주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김종직, 정여창 그러다가 이제 조광조까지 점점 기준이 이제 다 바뀌어 버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민국도 만약 김원봉이 오케이가 되면 뭐 김원봉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저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인데 뭐 4.3 운동을 주도하다가 평양으로 도망친 뭐 김달삼이라든지 예. 김달삼 같은 사람 마찬가지죠. 그 사람 그 뭡니까 분단되는 그 남한 단독 선거를 막고자 뭐 4.3 이거를 막 주도한 그 남로당 계열 인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도 민족과 항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모셔야 되고 되게 많아지죠. 그 순간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 나라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 나라를 세운 뭐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제는 저 밑에 가게 되고 나머지가 다 올라오게 되는 건데 아, 이미 이제 많은 소프트 파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업으로 그런 게 이미 사실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그 좀 뒤에 말씀 드리려고 했던 문제지만 뭐 김성수 같은 사람이 제가 좀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김원봉은 현충원에 모실 수 있지만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통령도 하고 뭐 동아일보 세우고 뭐 민족그대 뭐 기관지라고 했던 물론 뭐 후에 이제 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동아일보 자체 문제가 없었죠. 폐간됐으니까. 하여튼 김성수라는 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세웠던 공로라든지 이런 건 싸그리 다 무시하고 어쨌든 학도병 연설했잖아. 이제 그거 가지고선 뭐 다 이제 친인사로 규정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김원봉 서우는 뭐 어떻게 해서 좀 막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계보 만들기라는 게 하여튼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사림이 성공을 한 것도 이 계보 만들기에서 100년 동안 투쟁을 합니다, 진짜. 처음에 막 안 들어주고 뭐 웃기고 있네, 뭐 계속 무시당하지만 어쨌든 하면서 계속 4대 사화를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 계보 만들기를 계속 주창을 해서 결국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조라든지 연산군이 되게 무도하고 뭐 흉폭한 왕이라는 게 어떤 여론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사림의 주장도 지지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선조 시대를 거쳐서 광해군 때 가면은 이 계보 라인이 국가 정통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광해군 시대에 이제 이 계보 만들기가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완전히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아는 그 사림의 시대로 가는데 이 성리학적 질서가 많아지는. 근데 이 계보 만들기 사실 이 책 쓸 때 이 계보 만들기를 되게 저는 좀 공을 들여서 썼어요 나름.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민주당 보면 되게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김원봉 얘기 한참 드렸지만 이 민주당도 보면은 저는 진짜 일기 민주정부 1기, 민주정부 2기 이런 걸 만드는 나라는 사실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OECD 국가에서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이런 데서 뭐 자민당 1기, 뭐 자민당 2기, 뭐 혹은 뭐 영국 노동당이 들어선다고 해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민중정부 1기, 민중정부 2기 뭐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근데 민주정부 1기, 2기, 3기, 4기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저쪽 뭐 백두혈통도 비슷하지만 올바른 혈통이 이 정권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이제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항상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적장자, 적통이잖아요. 김경수가 중요한 이유는 친노의 적통이기 때문이잖아요. 조국도 뭐 친노까지 가긴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그 친문 세력에 볼 땐 뭔가 적통이고 이재명이 안 되는 거는 뭐 옛날에 정동영을 도왔잖아요. 친노가 아니라 정동영을 도운 이재명은 절대로 그 적통이 될 수 없는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면은 이 적통, 적장자 논란을 일으키면서 항상 어떤 바른 개복. 그래서 뭐 이해찬 대표가 작년에도 말했지만 뭐 정조대왕이 시작한 뭐 이 개혁의 정치가 뭡니까? 그 뭐 보수 친일파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의 맥이 끊겼다가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어졌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이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이제 뭐 한 20년, 100년은 집권해야 이게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옛날에 이제 그 사림들이 바른 주자의 이제 뜻을 이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서 올바른 이제 개복, 적통이 이 정권을 그러니까 군자당이 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랑 아주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제가 책에도 썼는데 좀 조롱조로 썼지만 예 진짜 모르겠어요. 정조,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계보를 만드는 게 좀 너무 이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뭐 어디 뭐 저 프랑스에서 저희도 제가 썼지만 무슨 뭐 나폴레옹, 미테랑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않아요? 뭐 나폴레옹, 미테랑 뭐 그다음 누굽니까? 하여튼 뭐 사회당 제가 대통령 까먹었는데 그전에 누구였죠?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뭐 영국도 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뭐 독일도 뭐 프리드리 대왕부터 해갖고 뭐 헬무트 콜 뭐 메르켈 뭐 이런 라인 그런 라인 선전하는 나라 없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무슨 계보 뭐 적자 적장자 적통 이런 표현 쓰는 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책임의 일부를 져야 되는 뭐 언론인 중 하나인데 저는 언론에서 진짜 이런 표현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적통이니 적장자니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좀 약간 사설이나 칼럼에서 아니 무슨 공화국에서 무슨 적통 뭐 21세기에 적통 이런 얘기하고 있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좀 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언론사에서도 이제 기사에 그대로 막 하면서 막 제목에다가 아, 김경수 뭐 친노의 적통 막 적자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그럴듯하게 붙여주니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그 사림이 세력이 커진다는 것은 사실 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제 광해군 때 다섯 명 이제 오연의 문묘 종사가 확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선조 때는 결국 이제 한 명을 받았었고 문묘 종사를 그리고 이제 중종 때도 보면은 사실 성종이나 중종 때는 이제 굉장히 사림의 세력이 커졌는데 왕권 입장에서는 과연 사림과의 관계가 어땠을지 또 왜 이렇게 그 어떤 특정 시기에는 유난히 사림이 좀 더 확장을 했는지가 좀 예. 궁금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림 이게 그 성리학에서 원래 기본적인 그거는 유학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군신공치라고 해서 이제 왕은 어떤 상징성을 가진 하나의 원수 정도인 거고 실제로 이제 정치는 그 신하들이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관념이 강하죠. 하다못해 이제 군신공치라고 해서 같이 다스리든지. 그러니까 왕권하고 신권이 이제 끊임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선조 같은 경우에 사림을 대거 등용해서 이제 사림의 시대를 열었지만 이 사림들이 이 문묘종사 그러니까 정몽주로 시작해서 이런 거를 이제 쭉 조광조까지 문묘종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절대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미 이제 사림의 시대가 돼서 동인이든 서인이든 정권을 이제 정치의 힘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얘들한테 문묘종사까지 해줘갖고 어떤 학문적 권위까지 얹힐 경우에는 얘들은 이제 왕권을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선조는 되게 많이 이제 뭐 퇴계 이황에 무슨 뭐 전집도 내주고 뭐 영의정도 추승해주고 여러 가지 당근책을 주면서도 끝까지 이제 문묘종사는 들어주질 않아요. 예, 선조가 이걸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게 광해군 때 다 넘어갑니다. 근데 광해군 때 넘어간 거는 이제 광해군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정통성 논란에 되게 시달렸던 왕이다 보니까 왕이 오를 때 뭐 영창대군과의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자기 친형이었던 이제 임해군도 죽게 하고 그러면서 뭐 스스로가 되게 막 껄끄러운 걸 많이 했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이방원이라든지 뭐 수양대군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조카 하나 뭐 동생 뭐 이 정도 죽인 건데 자기는 친형도 죽이고 뭐 동생도 죽이고 또 자기 실제 뭐 친모는 아니지만 사실상 어머니인 뭐 이목대비는 저 서궁으로 유폐시키고 온갖 그런 이젠 좀 일종의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볼 때 폐악질을 하다 보니까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면 자기가 뭔가 이제 선물을 줘야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아버지 선조는 그렇게 이제 들어주지 않았던 문묘종사를 이제 해준 건데 그 이후에도 이제 문묘종사를 해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의 파워가 점점 상당히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숙종 같은 사람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서든지 이제 견제하고자 이제 환국을 몇 차례 일으킨 거 아닙니까? 뭐 경신왕국도 하고 하면서 뭐 장희빈을 들였다가 패했다가 이러면서 뭐 남인을 썼다 서인을 썼다 이러면서 이제 얘네가 좀 세질 때가 되면 이제 팍팍팍팍 그냥 이거를 이제 꺾어버린 건데 나중에 이제 영조 때가 되면 이제 그러기도 쉽지 않은 거죠.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그때 이제 내놓은 타협안은 전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탕평, 뭐 꺾을 순 없고 그 숙종처럼 이렇게 막 피바람을 일으키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영종조 때는 이제 탕평이라는 방법을 쓰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집어먹히죠. 그 정조 이후에 되면.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여쭤보셨죠? 대답이 됐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계속 좀 설설하는 것 같아요. 아니 흐름을 쭉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네.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물어봤던 거고요. 네.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책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아서 몇 개를 이렇게 쭉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신청자분들 중에서도 예, 사전에 좀 궁금하신 것을 물어본 분들이 계시고 아마 현장에서도 또 사실은 저 외에도 작가님한테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마이크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한번 넘겨드리고 궁금하신 거 쭉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게요. 혹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넉넉하게 미리 시간을 좀 배정해 봤습니다. 그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네. 그 말씀해 주실 때 그 성함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박은식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 기자님이라고 해야 되나 작가님이라고 작가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팩트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때까지 들어왔던 그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6차 교육 과정에서 국사학 거기서 배웠던 뭐 살인과 뭐 그쪽에 개혁 세력 뭐 그 훈구파는 뭐 기득권이고 살인은 개혁 세력이었고 뭐 조광조부터 해서 그리고 뭐 자본주의 맹화론 뭐 그리고 일제 시대 그리고 뭐 박정희 이승만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교재에서의 교육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비틀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쓰셨고 책도 내셨는데 결국에는 근데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자체는 계속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학생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또 이제 시사 프로 같은 거는 뭐 이제 뭐 역사전을 그날부터 해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들 같은 걸 보면은 하나같이 그런 방금 말씀드린 소프트 파워가 다 이쪽에 어떻게 보면 점령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부터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게 또 네. 이런 말 하면 뭐 저한테 득될 건 없는 것 같지만 하여튼 실제로 네트워크가 너무 공고해서 학계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런 실제로 이제 아닌 걸 알아도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구조고 하여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세대가 좀 많이 바뀌고 지금 사실 학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그 이 책에도 썼던 뭐 해전사 뭐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때 한 20년 정도 지나야 좀 그러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좀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누구를 데리고 와도 아마 비슷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라서. 저 혹시 또 다른 질문 하실 분이 좀 계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사전에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먼저 제가 신청자 질문을 먼저 작가분에게 한두 개 정도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586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약간 비슷한 문제긴 합니다만 네. 혹시 이거에 대한 대답도 조금 어렵겠죠? 뭐 이준석 대표가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좀 네.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약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림의 정치 인식이 현실 정치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너무 내용이 방대할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이제 나누는 그 정치인데 사림은 그게 이제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다기보다 하여튼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하지만 하여튼 상당히 비슷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586 정치죠. 그래서 상대를 되게 이제 뭐랄까요? 하여튼 이 나라의 저기를 뭐 빨아먹는 하여튼 뭐 악마와 이제 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찾는 그런 식인 건데 부작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타협이 안 되죠. 예, 타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세력이랑.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586 모 의원하고도 조금 얘기가 그나마 잘 통하는 이제 운동하셨던 의원하고도 뭐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자기들이 이제 지금 와서 타협을 하면은 자기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 그거를. 예.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건 약간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얘기긴 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한나라당이나 이럴 때 민주당은 그때 MB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MB 때 한나라당이 진짜 되게 잘 나갔거든요. 뭐 의석수도 뭐 예, 그 당시 자유선진당이랑 합치면 뭐 한 200석 가까이 보수가 이제 얻었을 때고 민주당은 정말 되게 고립돼서 80 몇 석 정도 얻었을 텐데 그때 뭐 되게 이렇게 뭔가 위축돼 있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라는 뭐 그런 사건으로 좀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서 퇴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아까도 말한 그 이분법의 이 세계관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말고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뭐 경제 뭐 비전이라든지 실제 어떤 나라를 다스린 통치 능력이라든지 뭐 까놓고 얘기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시절에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뭐 유능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냥 다만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하고 명분이 있으니까 민주당한테 표를 줘야 된다 생각할 수는 있어도 뭔가 MB는 뭐 좀 더러워도 돈은 뭐 좀 뭐 경제는 확실히 챙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근데 하여튼 민주당에서 그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선악의 이분법의 어떤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되게 이제 썼던 것 같고 그때 이제 또 트위터라든지 마침 이런 SNS가 보급하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이런 게 좀 지지층한테 널리 확산되는데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제 그런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니까 뭐랄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예. 그 세계관에 결부돼서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이 그해 2009년에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죽으면서 사망하면서 이제 어떤 상대를 이제 반드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진정한 해방과 어떤 정의가 넘실넘실 흐르는 사회를 만들려면 저 세력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더욱 강해진 것 같고 지금까지도 하여튼 그런 게 이제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민주당이 되게 소수 어떤 친문 지지층에 의해서 이렇게 막 많이 휘둘리는 것도 그때 만들어진 그 명분과 그 가치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세게 말을 하니까 뭐 실제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그분들이 10%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나머지 뭐 90%가 그 센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항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제 조금 뭐 타협을 합시다라든지 뭐 온건파가 어떤 자리 잡을 공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런 좀 악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끼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참 뭐랄까 좀 안타까워요. 예, 이런 세계관에 이런 정치 구도가 아직까지 통용되는 나라가 21세기에 예, 이 정도 국력을 갖고선 이런 게 통용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 과거 어떤 분은 사실은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념의 시대는 아직 가지 않은 것 같고 아마 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지금 그 소위 운동권 586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해전사 뭐 이런 책처럼 사실은 사림에게도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이념서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 그 사림들의 어떤 행동 지침, 행동 강령 그리고 우리가 정치 권력을 잡을 때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그거를 이제 인식시켜준 그 책이 소학이란 책인데 원래는 그 애들이 배우는 책이에요. 그 성리학에서 원래 애들한테 처음에 입문용으로 약간 쓰는 교과서 같은 건데 보면 뭐 내용이 저도 다 읽어본 건 아닌데 뭐 몇 개 읽어보면은 뭐 부모님 앞에서는 뭐 식사할 때 뭐 목소리를 낮추고 물을 마실 때 후루룩 소리 내지를 말아야 되고 뭐 남자들은 뭐 빠르게 뭘 뛸 수 있어도 여자들은 조신하게 있어야 되고 과부의 뭐 재가 같은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 그 성리학적 윤리 규범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책이에요. 어떻게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 해전사는 뭐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 강령은 아니었지만 세계관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친일파, 친미파, 뭐 재벌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잘못된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이거를 다 없애버려야 진정한 민족 해방이 온다라는 어떤 거대한 그 틀이 있었듯이 소학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분명히 이제 이 방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사림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조선 후기 보면은 뭐 조선 전기에 없었던 아까 말한 뭐 장자 집중 상속이라든지 뭐 과부의 개가를 뭐 막는다든지 뭐 과부 뭐 이 문제 아니 연려 문제만 해도 조선 전기만 해도 그냥 결혼만 안 하면 남편이 죽었을 때 재혼만 안 하면은 뭐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 연료로 막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성리학적 가치관이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고 나부터는 뭐 결혼 안 한 정도는 뭐 그냥 기본이고 죽어야지 뭐 그냥 결혼 안 한 걸로 되겠어 뭐 그래서 조선 뭐 후기 보면은 뭐 거의 연려의 시대라고 볼 정도로 그런 뭐 비슷한 책도 있는데 너도 나도 이제 연려 만들기에 저기를 해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박해일 씨 나온 뭐더라? 무슨 극락도 살인 사건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영화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영화 봐도 초반에 그 연료를 만들려고 그 섬에 있었던 어느 집안이 그 며느리를 뭐 가둬서 유폐해서 굶어 죽이는 뭐 그런 얘기 뭐 이렇게 회상하는 걸로 뭐 시작했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하여튼 너무나 많은 그때 여성들이 죽고 자기 허벅지를 베고 뭐 이랬는데 다 이제 그 소학에서 규정하는 그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이 사대부들의 아주 그릇되고 아주 그 뭐랄까요 이념 교조적인 그런 정치 행태가 벌어진 참극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죽음의 성역화하고도 약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연료문 그 여기저기 막 세워져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그 이제 사람에게 물론 이제 스스로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연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겠지만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주위에서 연료가 됐을 때 그 어떻게 받게 되는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압박도 적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연료가 되면은 일단 그 가문에 세금을 면세 혜택을 주고 면세 혜택이라는 건 상당히 크죠. 그 뭐 조선시대 후기 흔들린 게 뭐 우리도 알다시피 삼정의 문란 이런 건데 그 세금을 면세 준다면 뭐 그야말로 엄청난 혜택이었고 마을에 이제 여기 뭐 연료가 나온 곳이다 그래서 이제 문도 만들어주고 엄청난 이제 자긍심이었기 때문에 그 연료를 만들고 이제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라고 뭐 이 특정식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조선시대 여성들이 쓴 유서 같은 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거 이제 고문서 같은 거 이제 연구하신 학자들이 그런 거 논문 같은 거 올릴 때 있는데 보면은 최근에 읽은 어떤 논문 보면은 이제 너무 죽기 싫다. 내가 이 나이에 왜 죽어야 되냐. 좀 살아서 나도 그 좀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이제 늙어가고 싶은데 죽어야 되니까 너무 원통하다. 뭐 이런 걸 이렇게 한글로 유서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바람이 이제 실현되기는 거의 어렵고 이 연료가 되게 뭐 죽지 않으면은 시댁에서 너무 눈치를 주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죽음 외에는 거의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옵션이 없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성역화는 사실 지금도 아직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뭐 이제 그때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이제 책에도 나왔지만 이제 미네르바나 김지화 씨 사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인들의 죽음이 가져오는 여파를 봤을 때도 약간 비슷한 죽음의 성역화가 남아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 그쵸. 그러니까 뭐 오늘도 민주당 김재현 의원 그 투신 자살한 거 가지고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때 뭐 그 뭐랄까요 그 유죄를 해서 하여튼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재현 의원이 삼선 의원이거든요 제주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잘 알았던 의원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되게 약간 뭐 인품적으로 되게 이렇게 되게 선하시고 그래서 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는데 뭐 부정수수 그렇게 하신 줄 물론 몰랐고요 그때. 근데 삼선 의원이 그렇게 유죄 판결 받았을 때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구제 노력이 없었어요. 그냥 딱 선 그었지. 그래서 그 지역구에 바로 다른 사람 들어가고 김재현 의원은 그냥 뭐 모르는 사람 뭐 이런.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그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소식 궁금해서 이렇게 민주당 쪽에 물어보면은 뭐, 뭐 이제 우리 사람 아닌데 뭐 약간 이런 반응. 우리 잘 몰라 뭐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근데 죽고 나니까 바로 뭐 그렇게 뭐 무슨 부당한 어떤 사법 권력에 의해서 희생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좀 너무 좀 뭐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싶은데 그 이 책에서 이제 연료 문제 이제 다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박원순 안희정에 대한 이 차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박원순 시장 자살 사건을 보고서 이건 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달린 문제니까 좀 예민하긴 한데 안희정과 박원순 이 두 사람을 보면은 그 차이가 저는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둘 다 이제 광역 단체장이었고 약간 어떤 권력 뭐 소위 말하는 뭐 갑을 관계에서 갑의 입장에서 되게 어떤 뭐 피해자가 위압적으로 느끼는 분위기에서 강제로 어떤 성적인 무언가를 이제 당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게 이제 JTBC의 김지은 그 피해자가 나왔죠. 이제 나와서 출연해서 뉴스룸에서 이제 폭로를 했을 때 그냥 뭐 9시인가 8시쯤에 이제 폭로를 했고 바로 민주당에서 11시인가 10시인가 하여튼 뉴스가 거의 끝나고 1시간쯤 지나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안희정 이제 지사를 제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당일날 이루어진 거 2-3시간 만에. 근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이제 오래 갔죠. 뭐 피해 호소인이라느니 뭐 재판 결과를 봐야 되느니 그러면서 뭐 사회장까지 열어주고 서울시청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 대응이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응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대응이 다른데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는 나는 죄가 아니다, 강제가 아니었다면서 재판을 통해 가려보자라고 주장을 했고 박원순 시장은 뭐 그냥 죽음을 선택을 했고. 근데 죽음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이란 좀 그렇고 하여튼 죽음을 선택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정치권에서 뭔가 성역화하면서 부활시켜주는 그 관례 같은 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서 뭐 노회찬 의원도 뭐 많은 뭐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었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이제 인정을 했죠. 본인이 이제 검은 돈을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받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유서에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정상적이라면 사실은 저도 참 안타까웠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치인까지 이런 검은 돈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나. 우리 대체 정치권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건가라는 거에 대한 자성과 또 이 원인과 뭐 이런 메커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정의당을 보면 이제 그거보다는 노회찬 일주기 뭐 2주기 해갖고 항상 이렇게 뭔가 노회찬 정신 이런 거 강조하면서 어떤 사표가 되는 진보 정치의 사표가 되는 것처럼 계속 그것만 계속 부각을 하고 그 전에도 글쎄요 뭐 판단이 더 민감한 문제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그게 뭐 무죄가 단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수수 문제는 그 그러니까 수사가 강압적이었고 되게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는 약간 차치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무죄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하여튼 그런 와중에 이제 덮으면서
죽음으로 덮여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전까지는 뭐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선긋기도 하고 뭐 빨리 출두해서 뭐 뭘 받아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다들 우리가 언제 그랬어라는 식이 막 이렇게 노무현 정신을 예, 계승하겠다. 예, 내가 계승자다, 내가 노무현 뭐 계승자다, 뭐 이런 계승자 자처하기에 바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쵸? 일본만 하더라도 그런 자살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 그건 이제 본인이 되게 치욕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사회적으로 좀 좋지 않게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서구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살만 하면 뭔가 이렇게 그 이유가 보장되는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정치인들이 좀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좀 예, 그거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살을 하면은 자살하면 안 된다, 왜 자살하냐, 참 이런 걸 오히려 좀 문제시하는 그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언론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자본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광고 뭐 재벌 광고 이런데 제가 한 15년 언론사에 있어 보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건 국민 여론이에요, 역시. 예. 여론 방향 보고 이렇게 예. 눈치를 많이 봅니다, 진짜. 언론사도 완전히 거스르기는 어렵죠. 아이, 쉽진 그럼요. 않죠. 예, 그러니까 뭐 예민한 문제들, 일본 문제 이런 거는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되게 막 보수지고 뭐 일본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라는 그런 언론조차도 일본 문제 나오면은 뭐 이 국민 정서라는 걸 거스르지 못하죠, 상당히. 하여튼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역화하고 뭔가 이렇게 추모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분위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공교롭게 그게 이제 특정 정당에서만 자꾸 특정 정치 세력에서만 이제 나오니까 이것도 마치 무슨 이게 살인 연료 만들듯이 진짜 그 살인에서 이제 연료가 나오는 걸 계속 그 권장을 하고 연료에 대해서 계속 뭐 표창하고 뭐 특혜를 주고 그러면서 연료 가문들이 계속 자기 며느리를 죽게 하고 이렇게 했듯이 그런 비난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대부나 살인들이.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리를 좀 끊지 않으면은 뭐 죽음의 어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방조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나중에는 언젠가는 비판해서 자유롭지 못한 때가 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제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면 뭐 반작용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달성하기 어려운데 사림이 그런 면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이 책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말하는 뭐 안빈낙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이제 어떤 뒷돈 안 받지 않고 굉장히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 모습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전장에서도 좀 썼는데 이제서야 이걸 좀 활용할 수 있겠다. 밑으로 내리십니다. 야, 예. 뭐 예전에 제가 기사로도 쓰고 이제 책에도 써서 썼던 건데 이게 이제 그 퇴계 이황의 재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퇴계 이황의 아들이 자기 자식들 5명의 이제 자녀에게 나눠준 이제 재산 분쟁인데요. 그 퇴계 이황하고 아들하고 이제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퇴계 이황이 죽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그렇게 큰 시간적 차이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재산 규모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이준이란 분인데 이준의 재산과 이황의 재산은 뭐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게 이제 학계의 그 시각인데 이게 보면은 그 이준의 이 토지 분쟁기 보면은 뭐 하여튼 뭐 몇 가지 재밌는 게 보입니다. 일단 이게 이제 두락으로 했는데 그 당시 두락이라는 걸 썼어. 근데 이 두락이 얼마인지는 최근에서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이제 조사를 해서 밭 한 두락은 뭐 119.2평 그리고 논 한 두락은 105.8평이라고 이제 연구를 해서 이거를 적용을 하면은 이 당시 이제 이황 집안의 이 토지 면적은 뭐 30몇만 평 정도, 제가 정확한 그 수치를 까먹었는데 하여튼 30만 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경상도 일대 그게 이제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분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퇴계 이황도 그 본인이 쓴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행을 통해서 뭐 부귀를 경계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은.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보면은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나오지만 경북 봉화, 풍산, 예안, 그리고 영천, 경남 의령에 걸쳐서 상당히 이제 대토지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대토지 소유자였고 또 적극적인 이제 혼테크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항상 이제 처갓집에서 일정량의 이제 토지를 가져오게 이제 예, 혼수 지참금으로 이제 가져오게 해서 그걸로 이제 재산을 불리는 나중에는 한번 소송도 들어갑니다. 그 집안이랑. 그러니까 퇴계 이황이 결혼을 2번 했는데 그 첫 번째 부인 집안에서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그 이씨 집안의 그게 아니니까 그때 그 혼수 지참금으로 가져간 땅은 이제 돌려주시죠 이제 이랬는데 퇴계형 쪽에서 안 된대요 이제 이래갖고 아주 이제 심각하게 그게 이제 제 기억에는 이제 의령 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그 사대부들이 뭐 이 퇴계 이황뿐 아니라 뭐 김종직이라든지 이렇게 사림의 그 거두라고 하는 김종직이라든지 또 뭐 이황이라든지 그 여러 학자들이 대부분 되게 대토지 소유자였어요. 그 안빈낙도 쓴 분도 이제 송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송순도 보면은 되게 고위직 관료였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별장 같은 거 이제 2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쓴 어떤 시조 같은 거 보면 뭐 달한간 그렇죠. 뭐 머한간에 나한간 뭐 해갖고선 되게 뭐 초가삼간 지었고 되게 청빈하게 살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뭐 엄청난 다주택자입니다. 예,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다주택 대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되게 여유 있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분들이 막 가분게 얘기해도 그 진짜 가분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586들도 보면은 자기들 막 강남에다 아파트 있고 예, 뭐 상가도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절대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재산 목록 보면은 뭐 몇십억씩 되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절대 그 부유하다고 생각 안 하고 정말 서민을 대변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지금 이제 586들이 갖는 그 정서랑 이때 사림들이 가졌던 정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말씀 들으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슷한 사례들 많이 생각나는데 그 또 하나 문제는 노비 문제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 노비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제도잖아요. 예. 노비라는 게 노예라는 게 다른 나라도 있었지만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삼는 경우는 사실은 한국이 유일했고 그리고 조선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아마 태종 때는 조금 억제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예. 그러니까 노비 문제는 되게 연원이 깊어요. 언제부터 이게 뭐 확실하게 고착됐는지는 뭐 따지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고려 시대 때도 지금 그때 조선 때랑 비슷한 노비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 몽골의 지배를 받았을 때 몽골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이제 제일 놀랐던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얘들은 같은 민족도 민족이지만 하여튼 노예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중국은 예를 들면 송나라 때 노예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라고 해요. 야, 이거 노예제 없애라.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뭐 어쨌든 부마국이고 원나라 입장에서 고려를 발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고려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노비제를 없애고 노예제를 없애고 이제 모두를 이제 양인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야 이제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국가 재정도 풍요로워지고 이제 뭐 등등의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고려에서 뭐 결사반대합니다. 왕하고 뭐 대신들이 이거는 우리나라 아주 아름다운 풍습인데 뭐 아무리 이게 뭐 천자의 나라랑 다르지만 옛날에 쿠빌라이 칸이 그러니까 고려가 스스로 항복했잖아요. 그 찾아가서 쿠빌라이 칸한테 해서 쿠빌라이 칸이 되게 좋아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쿠빌라이 칸이 고려의 풍속을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합니까? 그래서 막 쿠빌라이 칸을 막 들먹이면서 이거 절대 못 바꾼다고 해서 결국 몽골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뭐 니들 그렇게 살아 뭐 이제 그러고서는 내버려 두는데 조선에 와서 이 문제 이제 칼을 메스를 처음에 댄 거는 그 뭐 이영훈 교수님이 너무 이제 그 저작에서 잘 쓰셨는데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태종 때 태종은 이제 양인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봤고 그래서 종부법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양인이면 어머니가 천인이든 뭐든 그냥 다 양인화 시키겠다 이제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종부법 아버지를 따라가면 양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양반이 많은 이 처첩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 그러면 이제 양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세종 때 와서 뒤집힙니다. 그래서 세종 때 와서 이제 사대부들이 압박을 하고 뭐
그런 말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세종이 되게 성군으로 후대에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대부들의 이 기득권을 되게 확실하게 보장해줘서라는 뭐 얘기들도 있긴 하는데 노비 문제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비 문제는 세종이 약간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만든 건데 어떻게 바꾸고 그러긴 했지만 결국은 종부법을 없앱니다. 그리고 종모법. 어머니가 천인이면 다 천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어머니 따라가면은 노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비가 이제 급팽창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급팽창을 놔둬도 급팽창을 하는데 심지어 이제 이왕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한테 막 편지 보내서 이왕이면은 그 양인하고 적극적으로 결혼시켜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노비를 절대 노비끼리 결혼시키지 말고 양인하고 결혼을 시켜라. 그럼 노비 결혼하면 그냥 노비가 1대1로 계속 늘어나는 거지만 양인하고 결혼을 시키면 그때 되면은 종모법 정도가 그냥 일천즉천. 둘 중에 하나가 그냥 천하면 무조건 다 천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무제한으로 그냥 뭐 제곱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노비 숫자가. 근데 그거를 이제 가장 강력하게 뭐 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가 않죠. 왕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양인이 늘어나는 게 왕권에는 도움이 되는데 사대부들, 사림들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제 노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기득권을 철저히 지켰고 우리가 뭐 잘 아는 정약용 같은 학자도 그 1801년에 순조가 이제 공노비를 해방시키는데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나라의 이제 근본이나 질서가 다 무너질 거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우리가 흔히 뭐 정조 되게 개혁군주고 그 정조를 따른 남인들도 되게 개혁 성향이라서 정조와 남인은 되게 뭐 서학을 받아들이고 뭐 뭔가 이렇게 되게 시민 계급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이씨 그때 정조가 독살 안 당하고 노론이 다 날아가고 정조하고 남인하고 20년만 더 통치했으면은 조선은 동아시아 최강국이 됐을 텐데 뭐 일본은 잽도 안 됐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을 항상 가슴에 안고 사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 노비를 해방시키는 문제를 서울호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정조가 슬쩍슬쩍 이렇게 운을 뗐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게 남인입니다. 남인들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노론은 좀 그거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어요. 그건 약간 성리학적 이제 가치관에 따라 철학에 따라 좀 달라지는 문제긴 한데 남인은 이 리를 중시하고 노론은 이제 기를 중시하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튼 결론은 사대부 그리고 남인 뭐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노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네, 아주 가슴 아픈 좀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서 혹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실거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네, 역시 훌륭한 강의에는 해도 되죠. 그럼요. 네, 저 경제식 네트워크 크루 이명재라고 합니다. 예.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거 한 개를 먼저 할게요. 사실 현대에 와가지고 친일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일파라는 정의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흔히 어떻게 보면 친일 세력을 싫어하는 그냥 이제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친일 잔재가 남아서 양극화가 심하고 저기 위에 뭐 재벌이나 아니면 보수 정당 쪽에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친일 가문 사람들이 많다.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뭐 친일파를 청산하는 또는 그 재산을 몰수하는 법 이런 건 또 항상 그쪽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대에 와서의 친일의 의미 그리고 친일파의 개념 그리고 이거를 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친일파 청산이나 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근데 뭐 친일파 청산하면은 그분 자손들이 이제 3대 4대 뭐 가는데 국민 통합이라 엄청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피해보는 분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러니까 기준을 아까도 이제 그 문묘종사 뭐 김원봉, 정몽주 뭐 등등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제 기준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가장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예를 들면 백선엽 장군처럼 친일 부일이라는 표현을 저는 더 정확하다 보죠. 그 만주국에 가서 그렇게 친일 부일한 사람도 새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뭐 6.25 전쟁이라는 전대미문에 사실은 신생국가가 거의 뭐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구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건국을 기준으로 놓고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된다면 그렇게 백선엽 장군도 당연히 천충원에 가야 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 뭐 조지 워싱턴이니 뭐 이런 뭐 제퍼슨이 이런 사람들 다 옛날에 왕당파 출신도 있었고 또 영국에 무슨 영국 왕에 충성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뭐 일일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독립의 무슨 뭐 건국의 아버지 중에도 뭐 처음에 왕당파였다가 이렇게 뭐 돌아선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과거에 뭘 했던 영국 왕한테 충성을 다했던 뭘 했든 간에 그 미국이라는 새로운 13개주의 어떤 자유국 그 연방 합중국이 만들어지는 기여를 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합 말씀하신 대로 대통합을 위해서라면 건국에 누가 가장 기여를 했고 그 건국 이후에 이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누가 기여를 했는지 그거를 좀 평가 기준을 바꾸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뭐 예를 들면 뭐 좌파라고 해도 뭐 조봉암 같은 분은 뭐 적극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보다 오히려 더 높게 뭐 농지개혁하면서 그 대한민국의 어떤 자영농을 늘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6.25 전쟁 났을 때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인민군에게 다 점령되고 그랬어도 그 뭐 나머지 병력들이 다시 압록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제 기억으로는 뭐 그 전쟁 전에 98,000이었는데 나중에 낙동강에서 회복한 병력도 9만 명 가까이 회복해서 다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북한에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한 것도 자기 땅에 있었던 농민층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배웠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조봉암 같은 분은 뭐 공산당을 했어도 어쨌든 대한민국 그 초기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으면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좌우익, 뭐 사회주의 운동 이거 다 떠나서 뭐 친일 반일을 다 떠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누가 가장 기여를 했느냐 이게 저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상해졌어요. 근데 아까 말한 민족, 뭐 반일,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되죠. 예.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이완용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고, 왜냐면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뭐 그런 건데, 근데 대한민국이 왜 자꾸 조선을 계승해서 조선의 원수를 갖고 조선의 복수를 갚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른 나라라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서는 조선이 고려 복수 갚아준 적 없잖아요. 예. 더 심지어 더 조선과 대한민국은 더 다른 나라인데 그거는 그냥 과거의 유물로 돌려놓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건 짧은 건데 친일파가 실존하고 친일파를 청산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기준이 교과서적인 답인데 되게 적극적으로 친일 부일해서 정말 악질적인 그 친일을 하신 한 사람 악질 친일파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역사의 단죄를 내리는 게 맞는데 기준을 세우는 게 좀 모호하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법으로 만든다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학계 평가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학계에서 그냥 학계 평가에 맡기고서 그거는 그냥 이제는 흘러간 역사의 하나로 우리가 뭡니까 저 친원파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하지 않잖아요. 친원파.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냥 넘겨두고 그냥 학문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와서 다루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연자제도 보통 그런 연자제가 없는 세상이 이제 돼버렸어요, 시간이.